경매에서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은 가능하십니다. 심사 끝나서 대출까지 실행이 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옥션론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점심값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돈 되는 경매 물건 고르기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경매는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경매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권리 분석이 예. 아닐까 싶은데 이 권리 분석을 잘하는 방법 있을까요?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쉽게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낙찰받은 금액 이외에 금액적으로나 권리를 인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등기부 등본이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분석하시면 본인이 인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서 가장 쉽게 그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네. 등기부 등본상 말소기준 권리가 뭐가 되는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권리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하시면 네. 경매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 집이 그 복잡한 관계가 없으면 네. 좀 경매를 받아서 좀 안전한 거잖아요. 예. 이거 하나는 좀 확인하면 예. 가장 좀, 그러니까 다른 거 복잡한 거 보지 말고 요거 하나 없는 거 보면 괜찮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경매 물건 중에 80% 정도는 아무런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물건이 대부분이세요. 대부분이 더 많네요. 예. 근데 본인이 그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일단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네. 매각 물건 명세서상 최선순위 권리 자체가 통상적으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네.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아니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인수하는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위험을 조금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권리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좀 핵심일 수 있겠네요. 네. 좋은 경매 물건을 고를 때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개발지역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든가, 네, 감정 시점이 생각보다 오래된 물건이 지금 나오는 경우에는 지금 시세하고 갭 차이가 그만큼 더 나갈 거니까 네. 그런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재경매 나오는 물건들, 재경매. 예, 재경매 나오는 물건들이 통상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재경매를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시세 파악을 잘못했다든가, 안 그러면 잔금 마련을 못해서 재경매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재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낮아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경매라는 게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 납부를 못해서 이제 다시 나오는 그렇죠. 물건을 네. 말씀하시는구나. 하긴 뭐 이렇게 좋은 경매 물건이라는 게 좀 아파트 구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 입지도 그렇고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주변 환경도 봐야 되고. 네. 현장 조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시세 파악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안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건물 인도라는 부분이 발생해서 나중에 협의를 해서 인도를 받으시든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점유자가 누군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미납관리비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고. 또 이번엔 이제 뭐 반대로 네. 요즘에 뭐 이렇게 보니까 가짜 임차인도 있다고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좀 경매를 하면 안 되는 물건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 동일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 인수 권리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초보자분들은 참여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든지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거나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가도 소유권을 상실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경매를 할 때 보통 이제 낙찰을 받으려면 금액을 써내야 되잖아요.
이제 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금액을 써야지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낙찰 방법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액을 많이 쓰시는 게 가장 확실한 그쵸. 방법이신데 네. 금액을 많이 쓰시게 되시면 본인이 수익이 없으실 수도 있고 손실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적정한 가격을 쓰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세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낙찰 받았을 때 낙찰 대금 이외에 들어갈 비용을 공제하시고 난 금액에서 또 본인의 기대 수익을 네. 감안해서 입찰에 참가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경매에 나온 금액이 1억이다.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시세 조사를 먼저 해야겠지만 1억보다 많이 쓰는 게 확률이 높아지나요? 좀 1억과 비슷하게 쓰는 게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네. 감정 가격은 그냥 매각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현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현 시세가 만약에 1억 3천, 1억 4천, 1억 5천 정도 가신다면 1억 이상 쓰셔야 되겠죠. 근데 시세 자체가 만약에 1억이라면 그거보다 더 낮게 쓰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그러니까 시세 조사가 그만큼 중요하시다고. 시세를 기준으로 예. 삼는 게 좀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낙찰을 받았을 때 아까도 이제 뭐 선순위 얘기를 하셨지만 예. 기존 임차인이 이제 있는 경우가 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실 때 건물이라면 뭐 주거용 건물이 됐던 상업용 건물이 됐던 안에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건물 인도 부분은 무조건 발생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부분 때문에 꺼리셔서 네. 이제 경매에 참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상황이라서 사전에 일단 입찰가 선정할 때부터 그 부분을 비용으로 계산하셔서 입찰에 참가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임차인이나 소유자나 뭐 점유자가 계시다고 하시더라도 그 비용을 내가 미리 산정해서 입찰에 참가하셨다면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도 그만큼 여유를 가지시고 협의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네.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진행하셨을 때 그 비용을 이미 감안해서 낙찰을 받으셨으니까 손실을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고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대금 납부하시고 네.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도 명령 결정문 받으셔서 강제 집행 신청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건물 인도를 받으실 수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도 명령 법원의 명령이니까 뭐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임차인 분들하고 협상하실 때도 네. 말씀드린 인도 명령 절차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같이 진행하시면서 협의를 하셔서 임차인이나 뭐 소유자분들한테도 그런 법적 진행 절차를 다 설명을 해주시면 네. 요즘 분들은 다 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네, 네. 협상을 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좀 임차인도 좋게 좀 내보내드리는 네. 게 서로 마찰을 좀 줄이는 네.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사비를 좀 먼저 주거나 뭐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임차인과 조금 그런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임차인 입장도 생각하셔서 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협상을 하시면 협상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만 생각하시면 내가 돈 내고 그쵸. 산 네. 주택인데 네. 빨리 비켜달라 이렇게만 주장하시게 되시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런 피해를 안 보신 분 같으시면 또 모르겠는데 뭐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해서 손실하신 분이나 네. 보증금 전체를 다 배당으로 받지 못해서 날리신 분 같으시면 네. 좋은 감정으로 그쵸. 대화 네, 자체가 힘드시기 그냥 때문에 나갈 수가 없죠. 보통 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당하시는 분 입장도 조금 생각하셔서 협의를 하시면 네. 조금 더 수월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임차인과 뭐 재계약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냥 지내시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낙찰자 입장에서도 뭐 이사비가 들어가든 집행 비용이 들어가든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존 임차인들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시면 그만큼 그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네. 이제 기간적으로도
손실 없이 바로 네, 그쵸. 세를 놓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시긴 한데 기존 임차인들이 배당을 다 받으셔서 손실이 없으시다거나 배당을 못 받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으신 분 같으시면 네. 또 재계약이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능하신데 네. 소유자 채무자나 보증금 자체를 다 배당받지 못하신 분 같은 경우에 경제적 여력이 없으셔서 네. 실질적으로 시간만 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재계약으로 연결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네. 뭐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 금리가 높아서 예. 네, 대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예. 뭐 일반 주택을 살 때는 뭐 주담대를 받게 되는데 예. 경매에서 대출은 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반 주담대와 동일하게 경매로 낙찰 받으시더라도 경락 잔금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아, 예, 금리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담대하고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 대신에 일반 시중은행 중에 경락자금 대출을 취급 안 하는 곳도 있으셔서 네. 입찰에 참가하시기 전에 본인이 대출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사전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입찰에 참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출 규모는 뭐 일반 주담대랑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경매라서 좀 더 나오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대신에 경매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의 70% 아니시면 낙찰 금액의 80%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하셔서 대출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를 했는데 경매에서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경매에서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은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시세가 9억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이 부분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낙찰 금액과 KB 시세가 둘 다 9억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낙찰 금액은 9억 이하인데 네. 실질적으로 KB 시세가 9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네네.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신청을 하시더라도 심사 기간이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많이 몰리면서 그 이상도 지금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네. 낙찰받고 한 달에서 뭐 40일 그 사이에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는데 그 사이에 심사 끝나서 대출까지 실행이 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특례 보금자리론 믿고 낙찰 받아서 이제 대금 내려고 그러는데 네. 심사가 안 끝나서 돈이 안 나오면 네. 결국은 이게 기다려주진 않잖아요, 법원이. 그렇죠. 대금 네. 지급 기한을 넘기게 되면 재경매가 진행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보증금은 또 몰수되는 부분이 재경매가 있으셔서 된다면 자기 보증금은 또 몰수되고 또 내가 경매에 다시 참여할 수도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맞나요? 대신에 네. 재경매가 잡히시게 되시면 재경매 매각일 3일 전까지는 그동안에 연체 이자를 추가해서 부담하시고 잔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일단은 가능은 하지만 그런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보겠네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만약 기한이 많이 걸리신다면 대금을 기간에 맞춰서 납부하지 못하시면 보증금을 몰수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근데 그렇다고 아직 그 낙찰을 받기 전인데 대출부터 받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네요, 또. 보통 이제 경매 물건 받을 때 이제 소액으로 뭐 투자 목적이라면 네. 소액으로 이제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소액으로도 경매가 가능한지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네. 옥션은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점심값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점심값이요? 그렇게 소액도 되나요? 예, 물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 지분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임야의 적은 평수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해당되겠지만 만 원짜리 물건에서부터 몇 천억 물건까지 경매에서는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본인의 금전 그러니까 경제적 여력에 맞춰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은 편입니다. 혹시 뭐 소액으로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너무 소액이라 좀 뭔가 위험성도 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소액이라 위험성이 큰 부분은 없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건 어차피 권리 분석을 해보시고 뭐 본인한테 인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당연히 입찰에 참가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네. 소액이다 보니까 경비가 더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 경비가 예. 투자금보다. 예. 예. 그러니까 입찰 보러 일단 가셔야 되고 현장 조사로 가셔야 되고 나중에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뭐 법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전 비용도 소요되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금액은 싸게 낙찰 받으셨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으셔서 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낙찰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자기가 이제 준비가 잘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어떤 것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권리 분석을 잘못하셔서 인수 금액이나 인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경우 아니시면 시세를 잘못 파악하셔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 받으시는 경우 그리고 단순히 입찰표를 작성하시는데 기표를 잘못하셔서 금액을 잘못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시면 사전에 대출을 알아보시지 않으셔서 네네. 아, 잔금 마련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까처럼 뭐 특례보금자리로 믿고 있다가 네.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점유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찰 받으셔서 명도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보들 좀 참고하셔서 경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